네, 경영학 원론 제14강 글로벌리제이션 오브 비즈니스 마지막 3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2차 시에서 전략까지 얘기했고, 전략이 수립되고 난 이후 시장 진입 방식, 그리고 그다음에 타겟 마켓이 정해지고, 현지화와 표준화 사이에 전략이 정해지면 이제 이걸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고 그 운영, 효율적인 운영이 그 전략을 서포팅 해줘야,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국제경영 전략, 우리가 운영,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능, 마케팅, 생산, 그다음에 휴먼 리소스, 파이낸스, 뭐 등등등 있죠, 그죠? 그 전체 틀에서 글로벌한 에스펙트를 면을 가지고 가면 이제 국제경영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제경영 관리가 잘 돼야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리가 필요한 운영의 파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우리가 마케팅 시간에 공부했던 STP 그리고 4P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시장이 잘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전략을 국내에서 성공했던 이 마케팅 전략을 해외에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이게 너무 달라서 우리가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로컬에 맞춰야 되는가, 이제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화와 표준화 사이에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하면 현지의 다른 점에 맞추기 위한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포피도 STP 전략도 그 다른 마켓에 아무리 되게 표준화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현지의 다른 점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가 국내에서만 알아주는 인기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 경쟁력을 마케팅의 방식으로 해외에 더 활용하고 펼쳐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마케팅의 4P, STP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P를 잠깐 하나씩 살펴보면은 제품 전략, 일단 자, 글로벌 표준화로 갈 것인가, 현지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국가별 소비자의 요구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영할 건지. 너무나도 그 테크니컬한 정도만 바꾸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무선 전기 포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 끓이는 거. 그럼 되게 스탠다다이즈 하잖아요. 물 끓이는 건 국가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플러그가 다 달라요. 국가별로. 그래서 유럽형이 있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한국이랑. 미국이나 일본 가면 이제 여전히 110볼트의 11자 아주 옛날에 한국이 쓰던 그런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 가면 다르고, 영국 가면 다르고, 플러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전 세계에 다 팔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국가별 적어도 테크니컬한 스펙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가 하면 전혀 그 맛을 바꿔야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완전히 바꿔야지 수출하거나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한국에서 커리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커리 맛과 미국이나 유럽으로 팔려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커리 맛은 전혀 다르죠. 그죠? 인도식 커리와 일본식, 한국식 커리는 맛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팔 수 없고요. 그 로컬에 맞는 걸로 제품을 완전히 바꿔야지, 그래야지 해외에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 소비자가 얼마나 다른가 알아서 그 제품의 그 스펙을, 아까 팸퍼스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로컬에 맞도록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지 그걸 결정하는 제품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현지 경제 수준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지의 유통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현재 디맨드도 달라요. 그죠?
우리 제품이 디맨드가 낮을 수도 있고 디맨드가 클 수도 있고 디맨드가 크면은 좀 가격을 높게 받아도 되지만 디맨드가 없으면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현지의 경제 수준, 환율, 뭐 관세, 유통 비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니까 훨씬 좀 복잡하겠죠. 국가 A가 다르고 B, C, D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온라인으로 갈 건지 오프라인으로 갈 건지 그리고 각 국가별 유통 채널이 되게 짧은 국가도 있고 복잡한 국가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유통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촉진 전략, 문화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에 맞는 현지인들의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에 맞는 마케팅, 메시지, 광고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잘 반응이 있던 마케팅 메시지나 그런 광고 전략이 해외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다 이걸 바꿔야 되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표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하는 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면 글로벌 마케터들의 어떤 글로벌 날리지, 그죠?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감각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운영과 공급망 관리.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죠? 자재를 수급을 해야 되고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고 그 국내든 또 해외 어든 뭐 베트남 공장이든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다 물류를 통해서 공급망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머티리얼, 인벤토리, 이 자재가 원활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그 시스템을 셋업을 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아니면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하겠지. 관세 낼 거 다 내고 운송비 낼 거 다 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면 원가가 아주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이고 이피션트, 효율한 방식으로 이걸 세팅을 잘 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 영향, 그런 뭐 지역 간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그런 무역 갈등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다 막 흔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되게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글로벌 생산 물류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겠죠. 글로벌 생산 공급 네트워크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비용 절감, 효율성,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먼저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글로벌 생산 물류를 최적화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동이 발생하죠. 환경의 변화가. 그래서 이 공급망을 생산하고 조달하고 배송하고 하는 그것을 한번 딱 세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어떤 국지적인 어떤 정치적인 또는 뭐 전쟁이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걸 대안을 수립해서 이게 와해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그 사회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쓰는 거고 때에 따라서 환경 오염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밸류를 창출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G, CSR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걸 운영하려고. 이게 수익에 어떤 때는 조금 컴프로마이즈, 해가 되는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윤리를 얘기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이 글로벌 운영, 공급망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디스턴스 때문에 그래요. 그죠? 디스턴스. 그리고 생산을 한다 그러면 물건들이 크잖아요. 뭐 자동차라든지 어떤 그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덩치 있는 것들을 자재를 가져와야 되고 또 대규모로 생산해야 되고 이피션시를 위해서 또 대규모로 해외에 다 수출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적인 오염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또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이 생각만 해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벌써. 자, 그리고 그 다음, 인사조직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죠. 결국 회사는 뭐다? 사람이다. 우리 강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을 잘 구성해서 운영하고 모티베이션하고 리딩하고 하는 이 그 조직 관리, 인사 관리가 국내에서도 어려웠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국적, 다양한 내셔널리티,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플로이, 그지? 종업원들을 한 개 회사라는 그 타이틀 아래 묶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효율성을 내야 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기고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겠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 이퀴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성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조직 문화를 다 이렇게 잘 수렴을 해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람을 뽑죠. 트레이닝하고 디벨롭먼트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과 평가를 해야죠. 잘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별 경제 상황이 달라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A 국가가 B 국가보다 훨씬 덜 받거나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형평성이 맞나요? 라는 의문도 가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잘 페어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전략을 세워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도 어려운 인사 조직 관리가 글로벌하게는 더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고 섬세한 실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해외 파견 인력이 이 국제행위에서는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데 본사 헤드쿼터가 있죠, 그죠? 본사에서 이제 해외로 직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본사 직원을. 처음에는 해외에 진출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자, 이걸 우리는 Foreign Subsidiary Expatriate라고 부릅니다. Expatriate. 해외로 파견 나가는 본사 직원을 그래요. Foreign Subsidiary, 해외 지사, 그지?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해외 지사로 가는 expatriate, 해외 파견자를 얘기합니다. 본사의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외 진출하면 그 핵심 역량을 해외로 이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해외 지사로. 그러려면 본사 직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사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본사 직원을 일단 파견해야지 그 지사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본사의 역량을 가지고 그게 기술이든 또 다른 경영 방식이든. 그래서 이 본사 직원을 해외 파견하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본사 직원이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 갔어, 유럽에 갔어, 동남아에 갔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적당하게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마치고 보통 한 3년 정도 한 번 더 연장하면 한 6년 정도 있죠. 보통 6년에서 길게 8년 정도까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본사에서는 그 사람의 경력이 그죠?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 다시 돌아와서 적응하고 계속 그 회사에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경력 개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게 되게 expatriate failure라고 해요. 해외 파견자 실패가 있고 돌아오는 걸 repatr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회사에서 잘 모니터링하고 서포팅하고 경력 개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핵심 인력, 회사의 핵심 인력이죠. 핵심 인력이 리테인, 그죠? 관리되지 않고 나가버릴 수 있고, 그럼 핵심 역량이 없어지는 거죠. 이 역량은 사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술이든 뭐든 다. 그런 인력 관리, 해외 파견자의 관리, 그리고 해외에서의 직접 모집, 관리,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환경 내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파이낸스, 어카운팅죠. 그 부분이 또 국제화, 글로벌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커런시가 다르고
그 다른 커런시들이 어떤 결과를 내냐면 가치의 변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 트랜슬레이션 하죠. 환산해서 한국 돈을 바꾸어서 이제 한국의 매출로, 한국의 이익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딱 계산해 봤더니 환율 때문에 벌었던 돈이 싹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어. 또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 달러로 한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하는 이런 변화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을 하는데 수입 그 자재의 비용이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출을 했는데 그 매출을 한국 돈으로 바꿔보니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걸 환노출이라 그래요. Foreign Exchange Exposure라고 부릅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 때문에 어떤 때는 이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리스크죠. 리스크의 관리니까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결정되고요. 수익성도 결정되고 무역 및 투자 활동에 무역과 투자면 우리 비즈니스 활동 전체잖아요. 그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나가서 비즈니스 하거나 그게 단데 아주 직접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환율 신경이 쓰이죠. 일본의 환율이 좀 일본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 해외에 많이 나가요. 그죠? 가면 가치가 있게 쓰는 걸 생각하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하는 게 굉장히 비싸지고요.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한국 돈을 바꾸면 굉장히 매출이 또 커지는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무역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도 그런 게 민감한데 작은 돈인데 비즈니스를 하면 몇백만 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환율이 한 1, 2원 차이만 돼도 그 결과는 굉장히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해칭이라고 하죠. 해칭. 해칭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환 노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걸 해칭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선물이나 옵션이나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위험을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국제경영 수업을 여러분 들으시면 이 부분 한 챕터를 빼서 해칭 방법을 여러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국제재무나 국제금융 쪽으로 수업을 더 들으시면 더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기업을 하는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경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금 모집을 해외에서 해야 되고 자금 운영을 해외에서 해야 되고 그죠? 투자와 그다음에 무역에 관련된 모든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 금융 시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캐피털 마켓이라고 합니다. IMF, IBRD, 세계은행, 다국제 금융기관, 그죠? 커머셜 뱅크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어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있어요. 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할 건지 글로벌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이것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운영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죠? 글로벌하게 조직하고 글로벌하게 인사 관리하고 글로벌하게 생산하고 운영하고 글로벌하게 마케팅하고 글로벌하게 재무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국내 경영의 그 정도의 폭이 아니라 훨씬 넓고 다양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걸 진행한다. 그리고 그 복잡성을 다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야지 조직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영을 할 때 아까 그 공급망 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훨씬 과거에 비해서 중요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파이낸스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업의 감사 또는 기업의 투자에
어떤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걸 보는 거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얼마나 CSR과 ESG에 관심이 있고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하는 기업인가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리턴을 많이 주는, 배당을 많이 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만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것이 중요했지만 이제 그것만큼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이 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그 회사의 신뢰도, 그죠? 그 회사의 어떤 착실한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보는 관점인 거지.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걸 보고 투자하고요. 기업의 성과는 이것까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성장이고 성과다라고 보는 관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글로벌 경영을 하는 매니저들은 되게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돈만 잘 벌면 돼. 해외 시장만 자꾸 늘리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 제 생각은 이제 아리백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에 관련된 부분, 글로벌 준수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환경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경영, 책임감 있는 글로벌 운영을 한다. 그래서 현재와 수준을 향상하는 것과 더불어 리스크도 같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돈만 벌면 된다. 그걸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익스플로이트 하면 돼. 그냥 거기서 우리가 얻기만 하면 우리가 줄 것은 없어라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서 베네핏을 받았으면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좀 더 넓은 글로벌 경영 관점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 차원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운영이 지금 잘 되었어요. 잘 포지셔닝 되고 환경에 대한 이해, 전략의 수립, 그 전략에 대한 실행이 잘 운영되어서 글로벌 경영이 자리를 잡고 있어. 자, 그렇지만 이게 끝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최신의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필요합니다. 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제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비즈니스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죠. 새로운 기술 4차 산업혁명과 AI, 데이터 이가 부각되면서 사회 변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신흥시장의 부각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략 수립할 수가 없는 거죠. 국제적인 환경 자체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 법적, 문화, 사회, 경제,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끌어가고 있는가. 당장 이제 정적이죠. 그죠? 시계열적으로 딱 잘라서 이런 환경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도 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인가.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에 맞게 리더십이 그런 거잖아요.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한 발 더 가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기술을 적응하고 기술을 활용하고 하는 그 단계로 동적인 거죠. 더 미래를 내다보고 리더십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환경, 전략, 운영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경영, 비즈니스 경영을, 글로벌 경영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준비가 되고 실제로 일을 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때까지 이제 쭉 매니지먼트부터 비즈니스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업가 정신 쭉쭉쭉 이렇게 배워왔는데 운영까지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가, 그래야지 이 일을, 이 복잡하고 힘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딱 파악하고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이게 앞으로 이런 변화, 이런 기회가 있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들이 많은 그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하죠. 위기 대응 능력 필요하죠. 이게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냥 무작정 대응하는 게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고 환경 파악하고 작전을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는 어떤 거죠? 아주 호모지니어스, 그지? 아주 동질화된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커런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 정치, 법 다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소비자가 되고, 이익관계자들이 됩니다. 복잡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어, 랭귀지뿐만이 아니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되게 이제 성품이 중요한 거지. 밝은 성품.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너는 아니야, 넌 틀렸어. 극혐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오픈되어서 그걸 그냥 차이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어디서든지 브릿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팀을 조직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거죠. 글로벌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워크, 그렇죠? 그리고 플렉시블, 유연한 조직 운영, 글로벌 인재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네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혁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로 끝나는 세상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일상을 바꾸는 기술이 들어온 거죠. 에어웨어 데이터를 통해서 같은 비즈니스를 훨씬 효율적으로, 훨씬 에펙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하지 못하면 사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에 이 기술을 융합해서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에 테크놀로지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적 경영과 지속 가능성 부분입니다. 아까 그 운영할 때 마인드에서 강조를 드렸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보해도 괜찮다.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나만 안 그러면 바보가 아니냐라는 마인드로서는 지속 가능하게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윤리 파트를 볼 때 MBA 어스에서도 봤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글로벌 비즈니스는 이게 조금 컴프로마이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뭐 A라는 국가에서는 뭐 본사라고 합시다. 본사에서는 뭐 오염된 폐수를 그지 우리가 뭐 공장을 이렇게 돌리면 폐수가 나올 수 있죠. 그걸 방출하는 게 강에다가 이렇게 방출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투자를 해서 그걸 정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해외에 이제 공장을 옮겨서 한번 생산을 했는데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300만 불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장을 그 정수 시설을 안 세워도 되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걸 오수를 강에다 방출을 하시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아니면 본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던 대로 이렇게 할 건가요? 이런 그 조금 민감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국제경영에서는. 그래서 이제 윤리 경영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윤리적인 면에서 성장한 수준의 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뭐 아동 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수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프로핏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프로마이즈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소비자에게 알려졌다.
이건 기업의 레퓨테이션이 완전히 바닥으로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SNS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금방 소문이 타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뉴스에 나든 안 나든. 그러면 회사의 레퓨테이션 떨어지고 매출, 수익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브랜드 평판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ESG라든지 CSR, CSV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것,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아예 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전략 차원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결심하시고 뭔가 이게 에티가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고민하지 않고 딱 정한 윤리 수준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국가 간 경제, 사회, 문화, 상호의 전성을 증가시키며 무역 확대, 디지털 혁명, 글로벌 공급망 형성 등으로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문화교를 촉진하지만 경제 불평등이나 환경 오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 그죠? 이게 비즈니스와 글로벌리제이션 합치면 여러 가지 좀 에티컬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정치, 법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기술적 환경을 잘 고려해서 이해해야 되고, 자,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수출,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이게 콘트랙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FDI 방식,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엔트리 모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효율적 글로벌 관리를 통해서 운영 최적화를 달성하고 현지와 표준화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마케팅, 오퍼레이션, 휴먼 리소스, 파이낸스 이런 오가니제이션 그런 파트가 있죠. 그 기능들을 글로벌하게 할 때 효율성, 효율 최적화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서포팅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적 글로벌 기업가는 전략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디지털 기술 역량, 지속 가능성 경영 등의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부터 쌓아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글로벌 경영자로서 딱 사회에 진출할 타이밍이 될 때 준비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생각해본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글로벌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또 기업 매니저로서는 어떤 역할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특정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중에 어느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이유와 예상되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국제경영 수업 전공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분석하고 배울 겁니다. 사례들도 보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화 전략과 표준화 전략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전략을 균형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니저로서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이 현지화와 표준화의 그 균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기업과 제품과 산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산업 제품을 하나 두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까? 현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매니지먼트, 기업가, 관리의 기능, 관리자들, 리더십, 모티베이션 그런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제 임플멘테이션, 운영 부분에서 오가나이제이션, 마케팅, 오퍼레이션, 휴먼 리소스, 파이낸스 이렇게 상세 관리 쪽 부분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전공 가시면은 하나 파트가 다 한 과목에 한 학기 과목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 자, 어떠신가요? 경영 원론이 어떤 것이고, 경영이란 게 어떤 것이고, 전체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이 수업을 듣기 전과 지금 이렇게 듣고 난 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한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도 알게 또 모르게
이렇게 쌓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실력으로 쌓여 나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번 학기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어려운 일, 이게 힘들다, 어렵다,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배움의 과정은 즐거운 과정이에요. 그냥 어렵게 겨우겨우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은 행복한 길입니다. 성장해 나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다 의미 있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렵고 실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거의 매일 실패를 경험하고요.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 주로 리젝트 됩니다. 가끔 논문이 패스를 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저 논문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고 하는 거죠. 왜? 그게 저희 일이고 그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가 싫다,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 그런 거다, 과정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누구나 그런 거고 이걸 통해서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라고 보고 특히 젊을 때 이제 early failure라고 하는데 페일리어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한번 꽝 실패하는 것보다 젊을 때 여러 차례 실패해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큰 실패를 더 예방하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실패를 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도전해야 돼, 자꾸. 그냥 피하고 안 할 게 아니고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네, 어렵네, 망했네 라는 느낌을 자꾸 여러 번 초반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큰 성공으로 더 성장한 나로 미래의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시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학기 정말 보람 있게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